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쌤 부자TV의 임선규 김진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과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비과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외로 세금을 상당히 좀 여러 곳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받는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네. 하고 있고요. 요즘 가장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핫한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네. 또 요즘 또 핫하네요.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긴 소득에서 차감하는 수익에서 차감하는 걸 우리는 배당소득세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가져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누구나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은행에서 내가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떼는 세금을 우리는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세금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세금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집도 없고, 그리고 집도 뭐 1, 2억밖에 안 하는데, 나랑 세금 연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많이 가입하는 은행 예적금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율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떼가는 세금을 이자소득세라고 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라고 선생님께 질문을 던지면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밖에 대답을 못할 정도예요. 두세 명이나 대답하세요? 저는 강의하다 보면 신규교육 하다 보면요, 아예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 사회자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래도 저희랑 같이 방송을 하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은행 이자소득세는 몇 프로인지 아시겠죠, 설마? 한 5에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5에서 10% 정도.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회자님 농담하시네 이럴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자소득세가 15.4%나 돼요. 15.4%요? 예. 그러면 100만 원 이자가 생기면 15만 4천 원, 네. 예. 1000만 원 이자가 생기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 높은 것 같은데요? 높아 보이세요? 네,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자소득세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단기적으로 저축하면 요즘에 은행 이자도 낮기 때문에 얼마 세금이 안 나가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노후 준비도 하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서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자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54만 원이 세금으로 떼고 있어? 그래서 비과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라도 저는 세금의 전쟁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약간 예측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노년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예.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노년층에서는 연금 제도와 우리 의료비 복지 제도가 워낙 잘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세금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세금에 대한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15.4%가 되게 높아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복지가 잘 돼 있는 대표적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 2배인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정도면은 질문을 안 던졌겠죠. 네. 조금 한번 높여봐도 그러면 한 40% 정도? 40%? 40%보다 높은가요? 그럼요. 그럼 50%?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50%. 50%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 높은 거죠. 그래 놀라지 마세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율이 75%예요. 네. 75%요. 네. 그럼 1000만 원이면 700만 원 넘게 세금. 750만 원이 세금으로, 물론 1000만 원이나 이자가 발생하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저축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25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차라리 수익률을 낮춰서 300만 원의 수익률을 내고 비과세 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훨씬 낫죠. 네. 예. 그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좀 특수한 사례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높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운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자소득세율이 44% 가까이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사회자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15.4%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나라만 말씀드렸는데도 75%에서 44%예요. 자, 이자 소득세가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낮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저희 나라는 엄청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자 소득세를 높이고 싶지 않을까요? 높이고 싶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자 소득세를 높이고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자 소득세에 대한 조정이 되기 전에 비과세에 대한 상품을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 맞아요. 그렇다면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 취지도 대부분 세금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데도 활용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비과세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다만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이 좀 충족돼야 되는데 65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독립유공자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이 일정 요건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이라는 좀 메리트가 있지만 해당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예. 저는 그래서 이 비과세 상품은 누구나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로 ISA 계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 같은 경우는 1년에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은행이나 증권사 동일하게 한 구자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서민형 ISA 계좌를 가입을 하신다면 15세 이상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3,800만 원 이하자이면은요,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일반형 19세 이상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 돼요. 예.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 ISA 계좌에 대해서도 꼭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막 동의하는데 좀 아쉬운 게 보통 많이 가입하는 게 이제 일반형일 텐데 그렇죠. 한도가 200만 원이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만 한도가 맞아요.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만기가 좀 짧고 네. 좀 이게 금액의 한도가 낮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반대로 따지면요, 정부 입장에서도 한도를 늘려주고 싶지만 그럼 세금을 좀 많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적정 규모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나 좀 깜짝 놀란 게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네네. 행정공제를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반 과세 15.4%는 아니고 그렇죠. 저율 과세로 해서 3.35%. 그러니까 뭐 비과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은행보다는 좀 이자가 세율이 좀 낮으니까 이거 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저희가 행정공제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행정공제는 몇 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최소 20년을 네. 갖고 있어야 페널티가 없어요. 그럼 20년 동안 발생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떼가는 3.35%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보다 많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율이 이자소득세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올라가듯이 이 저율과세율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돈을 운영할 때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되는 장기저축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 이유는 그 장기저축보험이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세금적으로 내가 고민이 있고 노후자금이나 장기저축을 했을 때 요건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동 요건도 상관이 없고 맞아요. 단 10년 이상년 유지만 지키면은 최대 월 150만 원까지 그럼요. 전액 다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ISA 같은 경우는 저도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느끼는데 아쉬운 게 한도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1억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비과세 장기저축보험은 월 최대 150만 원까지니까 1년이면 1,800만 원. 맞아요. 10년만 채워도 1억 8천에 대한 초과 수익분이 전액 다 비과세니까 저는 장기저축으로서는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장기저축보험 비과세로 참 유용한 상품인 것 같은데 여유가 없어서 준비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라면 우리 행정공제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우리 신규직 공무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럼 저라면 10만 원은 행정공제하고 10만 원은 장기저축보험으로 평생 비과세, 그러니까 80세까지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가져간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 저축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저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임성기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소득의 한 10% 정도 내외를 뭐 행정공제나 이 장기저축보험을 활용하고 그리고 장기저축보험은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사업비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추가불입을 활용하면은 최대 사업비를 2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 추가 불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0만 원 할 수 있다. 그럼 30만 원 하시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은행에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은행에서는 바로 뭘 떼가더라? 이자, 소득세. 예. 근데 이게 15.4%고 이자가 낮으니까 예. 크게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5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한 번쯤은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볼 만한 거 아닌가요? 예, 물론 뭐 이제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고 나라에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을 떼는 거긴 한데 임성인프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금을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은행 이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그걸 활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다만 장기적인 저축을 할 때는 수익률보다 세금도 분명히 고려하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봐야 떼가는 세금이 만약에 절반 이상이 된다면 네. 죄송하지만 자산을 증식하기는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상품이 그 원로 불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에 목돈을 불입하는 일시납, 즉 시연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한도가 얼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는 한도가 무려 1억 원까지가 비과세가 돼요. 예.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든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목돈 운용하는 상품으로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실 만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거를 조금 어묵드리고 싶었던 게 이 상품을 아예 몰라서 활용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도도 상당히 좀 충분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은퇴나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지금 1억도 상당히 큰데 무려 2013년 2월 14일 전에는 한도가 5억, 10억. 예, 무제한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7년 3월 31일 1인당 2억까지로 좀 제한을 시켰었는데 이게 2014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1억까지.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향후에 이 비과세 한도는 없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뭐 재형저축이 판매 중지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판매 중지가 됐잖아요. 예. 이게 비과세 상품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비과세 상품을 앞으로 미래에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를 말씀드린 취지도 무조건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장기 저축을 하거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은 대응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개정되는 내용을 들어보니 예. 비과세 상품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돈의 운용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의 저축 크기에 따라서 상품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신 두 프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무리는 우리 김 프로님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저도 세금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도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만약에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죠? 항상 그 예.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국에 계신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저희 공쌤 부자 TV를 보시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